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 지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기한 물고기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물고기가요, 작은 어항에서는 5에서 10cm 크기로 자라나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연못에서는 15에서 20cm 크기로 자라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또 바다에서는요, 100cm 이상의 대어가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가지 물고기가 모두 한 가지 종의 물고기 이야기였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인데요. 코이라는 물고기는 주어진 환경의 크기에 따라서 자라나는 몸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신기한 특징을 가진 물고기라고 해요. 어항과 같은 작은 환경에서는 5에서 10cm 크기로 자라나지만 바다에서는 이렇게 사람 몸집만한 커다란 물고기로도 자라나는 것이죠. 저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앞으로 한국 생활을 통해 누려가실 행복의 크기를 꼭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어항보다 작은 행복을 누리실지, 바다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실지는 얼마나 크고 다양한 환경에 얼마만큼 도전하시고 경험하셨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일상의 소중한 행복을 위해 또 풍부한 경험의 세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참 좋은 수단이 바로 운전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다양한 곳에 마음껏 이동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더 많이 선물해 주실 수 있겠죠. 다문화 가족 모두가 바다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기 위해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운전면허에 대한 이야기부터 중요한 교통안전 전문 지식과 정보까지 오늘 핵심만 쏙쏙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새하얀 도화지와 같은 나의 운전 인생에 밑그림을 그려보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색깔을 예쁘게 칠해 가시느냐는 앞으로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후에 도로에서 운전을 시작하시면서 다양한 색깔로 마음껏 채워가실 부분인데요. 새하얀 도화지에 처음에 어떤 스케치와 밑그림을 했느냐가 이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되겠죠. 바다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문화 가족에 꼭 필요한 교통안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차를 자가용이라고 합니다. 자가용의 종류에는 크기가 작은 경차부터 아주 다양한 차종이 있죠. 가격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가용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차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도 달라지죠. 운전하시고자 하는 차의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차종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잘 알아보아야겠습니다. 혹시 작은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떨까요? 운전면허가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또 작은 오토바이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로에서의 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수반되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자격과 운전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과 운전 능력을 갖춘 자에게 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하는데 이것이 자동차 운전 면허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여권으로 한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2020년 3월 25일부터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한 점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는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취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새롭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학과 시험을 보기 전까지 1시간의 시청각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영어, 중국어 자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 면허 소지자로서 일반 면허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로 신체 검사에 응하게 됩니다. 신체 검사는 시험장 안에 있는 신체 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에 합격하면 학과 시험에 접수하고 학과 시험을 봐야 합니다. 학과 시험은 컴퓨터로 진행하는데요. 학과 시험의 경우 한국어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경우 외국어로 학과 시험을 공부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학과 시험 문제은행 외국어 버전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학과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기능시험을 접수하고 기능시험을 봐야 합니다. 기능시험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장내 기능시험 코스를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기능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1,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연습면허가 발급되는데요. 연습면허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연습만 허가한 면허이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연습용 차량에 동승자가 함께 타야 합니다. 동승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행연습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차량에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주행 시험을 접수하고 도로주행 시험에 응하면 되는데요. 연습면허 발급 후 1년 이내에 도로주행에 합격해야 합니다. 도로주행 시험의 경우 실제 도로의 음성 내비게이션 지원을 통해 시험에 응하게 되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영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격이 되면 비로소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혹시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해도 될까요?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이때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국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통과되어 교환 발급이 되는 경우 외국 면허증의 종별에 관계없이 제2종 보통면허로 단일화됩니다. 단,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 체결국 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종별 발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혹은 전화 1577-1120번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립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이제 실제로 운전은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네, 손과 발로 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손발의 행동 이전에 무언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저렇게 휴대전화를 보고 가는 사람이 지나갈 수 있죠. 이 사람을 운전자가 봐야 하잖아요. 이처럼 사물로부터 무언가 정보를 인식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얼른 주행에 지나가야 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지 또 옆으로 피해 지나가야 할지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발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작이고요.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는 말씀드린 인지, 판단, 조작의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초보 운전 시절에는 이렇게 10시 10분 자세로 핸들을 딱 잡고 브레이크는 왼쪽, 가속 페달은 오른쪽 이렇게 긴장을 하시게 되거든요. 운전이 서툴러서 자동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운전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잘 하시고 도로에 참여하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담스러웠던 운전이요. 실은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금방 익숙해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운전을 오랫동안 익숙하게 잘 해온 운전자들에게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조작 단계뿐만이 아니라 그 앞 단계죠. 판단 단계에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거나 혹은 인지 단계에서 제대로 못 봐서 일어나는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조작 미숙 이외의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요, 이처럼 파동을 가지고 긴장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긴장 이후에는 반드시 이완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의식의 공백이 찾아옵니다. 긴장 직후 이완기에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운전은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여 판단하는 과정이죠. 이완기에 이러한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시간 이완이 유지되면 멍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피로가 몰려오고 이 피로는 졸음 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운전은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2시간 이상 넘어가면 우리 긴장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졸음이 오게 돼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혹시 본인이 졸음이 온다, 쉬어야 된다, 이걸 딱 결정짓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이렇게 제시해 드립니다. 하품을 3번 이상 할 때까지는 방치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하품이 나온다는 것은 피곤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창문을 내리거나 아니면 껌이 있다면 껌을 씻거나 또 옆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하면서 깨려고 노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번째 하품이 또 나오죠. 이건 정말 내 몸이 피곤하고 졸음이 밀려온다는 신호거든요. 이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참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의지대로 계속 가시다가 마지막 3번째 하품이 나왔을 때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호히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품이 나오고 또 2번째 하품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두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쉬었다 가셔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운전행동 과정이 인지, 판단, 조작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지라는 것은 사물로부터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앞에 어떤 상황인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대부분 인지로 이어지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잘못 보거나
똑같은 상황이라도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또 이렇게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즉 우리 운전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주의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전이 익숙해지시고 나면요, 가족들과 귀한 시간 내어 함께 좋은 곳에 여행을 다니시는 것만큼 좋은 행복이 없겠죠.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가는 여행의 기억만큼 두고두고 즐거운 경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동 시간이 길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기대와 설렘으로 지루할 틈이 없죠. 우리 자녀들도요, 안전한 여행을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할 텐데요. 제가 잠깐 사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모 중학교 학생들도요,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학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절벽 아래에 버스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는데요. 당시 버스에는 인솔 교사와 학생들 4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두고두고 꺼내볼 즐거운 여행의 기억이 한순간에 끔찍한 사고의 현장으로 돌변한 거죠. 대체 버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요, 모 전망대 견학을 마치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던 중에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제동을 걸지 않은 채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고 조사 결과 브레이크가 왜 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인지 보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됐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잠깐 상상해 보면 안타까움이 더해지는데요. 버스 안에 있던 학생들이 내리막길에서 공포에 질렸을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 차량이요, 아주 연식이 오래된 버스였어요. 즉 버스 점검, 차량 점검만 제때 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셈이죠. 차량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드립니다. 또 마지막 원인으로는 버스 운전자의 운전 경력에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가 대형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특히 사고를 포함해 그 지역 운행이 두 번째였다고 해요. 꼬불꼬불하고 복잡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운전이 서툴렀던 겁니다. 연식이 오래된 버스의 점검 미흡, 또 미숙한 운전자에게 맡긴 관광버스, 이런 것들이 모두 안전의식 부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부지불식간에 이처럼 끔찍한 사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이 사고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고가 참사로 번지는 것을 막아주었을까요? 비밀은 안전띠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에 위험을 감지한 인솔 교사가 안전띠를 빨리 매도록 급하게 소리를 쳤고 그 3, 4초 후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안전띠 하나가 학생들의 생과 사를 갈라놓은 겁니다. 또 사고가 난 버스는요, 수학여행으로 온 4대의 버스 가운데 2호 차량으로 앞, 뒤에 다른 버스가 위치해 있었는데요. 각 버스들이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연쇄 추돌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안전띠 착용, 또 차간 안전거리 유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정확히 알고 지키는 교통법규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처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교통법규가요, 이처럼 큰 힘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안전띠 착용을 비롯해서 교통법규 잘 지키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먼저 나부터 도로교통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법에 맞춰 운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 바뀐
개정 도로교통법 하나만 원포인트 레슨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운전자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회전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교통법 25조에서 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회전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고요. 우회전 방향 지시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왼쪽에서 오는 차가 없거나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는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요?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뿐만이 아니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정지선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안전을 생각한다면 횡단보도가 보일 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한 후 전방을 확인하고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이 교차로 우회전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도 우회전하는 차를 조심해야 하겠고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 입장에서도 정말 보행자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는 경우에 횡단보도나 전방의 차량 신호에 따라 우회전하는 방법을 운전자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우회전하려고 교차로에 접근할 때 정지선 이전 처음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 위반입니다. 우회전할 차도요, 적색 신호에 정지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우회전을 허용하는데 이때 보행자 보호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리고 보니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우회전할 때에는 좌측에서 오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고 또 횡단보도의 보행자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우회전할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 한번 하시고 신호도 살피고 보행자와 다른 차의 교통을 살피는 시간을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이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매뉴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교통사고 처리 매뉴얼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든 작든 무조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구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 후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교통사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충청남도 다문화 가족 지원 거점 센터를 통해 언어 지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반드시 상대방에게 내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아예 교환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습니다. 현장에서 통화 기록을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이 매뉴얼 기억하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 잘 처리하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겪는 일 또한 끊이지 않는데요.
왜일까요? 어린 아이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인은 다르죠. 특히 도로 위라면 더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합니다. 주택가 차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운전자는 어린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운전자가 별다른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운전에 집중을 할지라도 안타깝게도 차 주변에는 사각지대가 항상 존재합니다. 차량 바로 앞에, 그리고 차량 바로 뒤에, 또 차량 양옆에, 그리고요 앞유리하고 옆유리 사이에 이 기둥을 A필러라고 부르는데, A필러가 만드는 사각지대가 왼쪽 앞에 또 오른쪽 앞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차량 주변이 온통 사각지대인데요. 이 차 주변 위치에 어린아이가 존재한다면 운전자는 아이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요. 자, 이게 어떤 차인가요? 네, 그렇죠. 어린이 통학버스인데요. 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다녀오던 중에 사고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 사각지대인데 어린이 통학버스에 타거나 내릴 때 차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각지대가 가장 큰 원인이죠. 실제로 통학버스 뒤쪽에 아이가 존재하는 것을 몰랐던 운전자가 그대로 그 아이를 역과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아이가 목숨을 잃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문에 아이 가방 끈이나 도복끈, 또 옷깃이 끼면서 차량에 그대로 끌려가면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차 주변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할 때에 반드시 동승한 보호자의 말씀에 따르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셔야 하고요. 차에서 타고 내릴 때 가방끈이나 도복끈, 또 옷깃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주변에 사각지대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차 주변에 있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하겠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로서 또 우리 예쁜 자녀들을 지도해 주시는 어른으로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운전 경력이 오래된 분들 중에 습관이 정말 무섭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운전 중에 큰 사고 난 분들 교육을 진행할 때 그분들께 운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기에 앉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운전은 습관입니다. 내 습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제가 예전에 태국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코끼리 쇼를 보러 가게 됐는데요. 정말 집채만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가 조련하는 사람에 따라 정말 신기하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코끼리의 한쪽 발목에 끈이 묶여져 있었어요. 아마 다른 데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일종의 족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했던 것은 코끼리의 크기에 비해서 끈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코끼리가 툭 끊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코끼리는 조련사의 말에 따라서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해서 가이드 해주시는 분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이 코끼리는 이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요.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힘이 약할 때 처음에 끈을 묶어 놓는답니다. 처음에는 이 조련을 받기 싫어서 막 끊으려고 줄을 당겨 봐도요, 이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좌절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큰 어른 코끼리가 됐는데, 이제는 끊을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줄이요, 이제는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게 된 것이죠. 저는 습관을 후회하는 큰 사고의 주인공이 된 분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운전 중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는 조금 잘못된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당장 사고 안 났으니까, 내일도 안 날 것 같으니까 계속 고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죠. 하일리히 법칙이라고 해서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먼저 일어나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300번의 징후가 선행됐었다라는 통계적인 법칙입니다. 누적되는 잘못된 운전 습관은요, 무탈한 베테랑 운전자가 아니라 한 번의 대형 사고로 향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처음에 운전을 시작하면서 핸들을 잡을 때는 중앙선은 생명선임을 인식하고, 가능하면 중앙선 절대 넘지 않으려고 하고요. 시간이 흐르면 한 번, 두 번 급할 때 중앙선을 넘게 되는데,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하얀 도화지와 같은 내 운전 인생의 밑그림을 그려보셨는데요. 대형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신의 운전 습관에 어떤 색깔을 칠해 가실지는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안전한 습관을 가진 행복한 운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운전 습관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목표 하나. 저는 오늘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이 교육을 마치셔도 이 강의가 제가 설정했던 목표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유용한 홈페이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충남 다울링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서 안전한 교통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얻어 가시도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기한 물고기 코이 기억하시나요? 앞으로 바다보다 더 큰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안전하고 행복한 한국 생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